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0년 만에 국내로 반환된 사리를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김 여사가 대중 앞 공개 행사에 나선 것은 169일 만인데요. 여러 가지 정치권 소식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행보 얘기부터 조금 해보겠습니다. 169일 만에 대중 앞에서 좀 모습을 드러낸 건데 공개 행보를 시작하게 된 거라고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공개 행보가 시작됐네요. 네, 네 시작됐기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제 사리구와 관계돼서 이제 이렇게 활동이 재개된 것인데 사실 이게 그 미국의 보스턴 미술관에 계속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리와 사리구가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일제 간탈기 당시에 이게 도굴되었다가 보스턴 미술관에서 이제 사들였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것을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계속해서 반환 요구가 있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23년 4월 당시에 대통령이 국빈으로 미국에 초청되었을 때 영부인이 보스턴 미술관에 가서 이제 반환 요구를 또 이렇게 재차했었습니다. 이거 재개 요구를 했었었는데 그로 인해서 반환이 되었다라고 이제 조계종에서 보는 것이죠. 그 공로가 굉장히 크다라고 해서 참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부인이 참석했던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이러한 것이 진짜 대통령 영부인의 이 외교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반환시켜야 될 중요한 문화재들을 반환시키는데 영부인이 명확하게 공언했고 그에 따라서 조계종 입장에서 큰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꼭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이에 따른 순차적인 이렇게 공개 행보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어지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이런 외교적인 노력들에 대해서 좀 칭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앞서서 이제 공개 행보가 시작된 거라고 보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오늘을 시작점으로 잡은 이유는 특별히 있을까요? 일단 불교계의 요청이 강하게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때까지 김건희 여사의 어떠한 잘못 때문이 아니라 이제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공개 행보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제해 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명확하게 김건희 여사의 공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자발적인 것보다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였고 그리고 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인 만큼 또 이런 것들을 또 이 불교계를 또 아우를 수 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행사의 특성 그리고 총선 이후라는 시점 이런 부분에서의 의미를 짚어주셨는데 공개 행보가 시작된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이제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명품백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사과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됐다 의혹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용산에서.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영부인께서 영부인의 역할을 이제 제대로 약간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그 첫 이제 공개 행보 시점을 이 불교 행사로 잡은 거는 김은수 대변인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일정 부분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행사가 아닌 어떻게 보면 종교 행사로 공개 행보의 첫 스타트를 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앞으로도 계속 좀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에 한중일 정상회담 있고요. 다음 달에 스위스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나토 이렇게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들이 만나는 이 회담 이런 외교 현장에 배우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들 또 이제 회의 순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 행보를 약간은 소프트한 이렇게 이슈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영부인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이렇게 이제 해명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외교 활동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조금 해명이나 약간 소명하는 게 조금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이제 공개 행보가 시작된 것이라고 해주신 만큼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어제 나왔습니다. 퇴임 2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만 그 배경을 두고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당시에 잊혀진 채로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상당히 잊혀지기 싫으신 것 같아요. 때때마다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이렇게 회고록도 나오는데 우리 당의 뭐 안 의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가 했지만은 회고록 쓸 때가 아니라 참회록 쓸 때다가 굉장히 정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고록의 내용 논란들이 되는 것들도 몇 가지가 있지만 회고록이 지금 현재 시점에 나온 배경은 본인 스스로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 스스로 지금 일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사전 여론 조성을 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사건 등도 나왔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야당이 여당을 굉장히 특검 등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가운데 사실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들이 전 문재인 정권 그리고 현재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국민들 요구가 여든 야든 전 정권이든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고 법을 위반한 사안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역 없이 조사를 하라라는 국민들 요구가 계속해서 일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김정숙 여사의 건도 상당 부분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영부인의 독립된 첫 외교라고 포장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지금 출판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김정숙 여사가 과거 타지마할 단독 방문을 한 걸 두고 논란이 있는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서 이번 책 발간도 정치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좀 해주셨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뭐 정치적인 뭐 해석을 좀 붙일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이제 뭐 역사적인 뭐 사실들 그런 것들을 뭐 기록한다는 의미에서 책을 이제 출간하신 것 같고요. 지금 뭐 타지마할 관련된 김정숙 여사 관련된 뭐 그런 이제 이슈들도 그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이제 세게 제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번 행보에 대해서 뭐 배우자로서 또 영부인으로서 당연한 약간 좀 역할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로 돌아가서 이제 조금 적용을 시켜본다면은 김정숙 여사의 뭐 외교 활동, 단독 외교 활동도 국민의힘에서 그렇게까지 막 무리하게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 영부인 또 배우자의 역할이 항상 이제 뭐 뭔가 이 좀 내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적으로도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요청이 먼저 왔거든요. 네. 인도에서 먼저 요청이 와서 김정숙 여사가 그걸 방문하는 이제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뭐 대통령 영부인이 처음 나가는 뭐 그런 일정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가지고 배우자가 왜 이렇게 뭐 외교까지 하냐 이러면서 이제 과도한 공격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례도 김건희 여사와 사례와 똑같이 이제 비교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적용시켜 역지사지 생각으로 돌이켜 보면은 굳이 이제 김정희 여사 비판할 것도 없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은 저는 예전에 김건희 여사께서 리투아니아 명품 명품 샵을 가가지고 그때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때도 저는 그 크게 보면은 뭐 대통령 뭐의 통치 영역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배우자 역할이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내막을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리투아니아 관련된 영부인께서 김건희 여사가 이쪽에 쪽 방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우리가 외교적인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해놓고 뭐든지 국민한테 다 알려주고 그렇게 외교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외교 활동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도 감안돼야 된다. 이게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정숙 여사의 방문에 대해서 뭐 논란을 키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좀 강하게 많이 비판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확인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외교부가 인도에 초청 요청을 먼저 했다라는 게 이제 확인된 바 있었었고요. 그리고 급히 예비비가 4억 원이나 배정이 됐습니다. 3일 만에.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을 위한 예비비를 급히 4억 원을 배정을 했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타지 않으면 법적으로 달지 못하게 있는 대통령의 휘장까지 비행기에 붙이고 그리고 이게 인도를 방문했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표에 없던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라는 것도 있고 이게 진짜로 외교 행보였으면 당연히 일정표가 기록돼 있어야 되는데 방문지나 일정표 기록이 전혀 없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타지마할 건 같은 경우는 국비 4억 원, 혈세 4억 원을 쓴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김정숙 여사의 개인 희망사항
그러니까 타지말 여행을 가고 싶었던 희망사항을 들어준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평하게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정말로 요구하는 것보다 이건 저는 훨씬 더 상당히 큰 사건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혈세를 개인 여행 목적으로 갔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특검 대상일 것이고 아주 강력한 조사 대상일 것이다. 그리고 이게 진짜로 국빈 방문으로 인해서 이게 외교를 위해서 간 거였다면 이런 일정표라든지 지금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아까 김건희 여사 사례를 이야기한 것처럼 외교 부분에 있어서 모든 거를 다 드러내고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상대국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투아니아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 방문 그 명품 숍에 방문했을 때도 그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뭐 리투아니아 영부인께서 뭐 그런 요청이 있었다. 그 리투아니아가 뭐 그 특히 이제 명품 관련해 가지고 아니면 그런 샵들이 국내 자국인 내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 김건희 여사께서 방문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용산에서 확인해주고 있지 않죠. 근데 이거 인도 타지마할 방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인도 측에서는 그날 김정수 여사가 그때 이제 인도에 방문했을 때 무슨 뭐 신라 허황우 관련된 행사가 같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관광지에 뭐 외국 대통령 부부가 그러니까 대통령 영부인이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게 비공식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문서상으로 남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 문서상 없었다고 해서 이게 인도 측의 요구가 사실이 아니고 이거 방문을 김정수 여사가 가고 싶어서 갔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왜곡하는 게 참 뭐 약간 좀 우스꽝스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같은 잣대를 대야 된다는 말을 민주당에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인데 김정숙 여사가 비단 타지마할 사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명품 옷과 기금속 문제들도 지금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명확한 입장을 내놔라.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사실 김건희 여사의 문제와 상당히 다른 문제다. 이건 혈세를 사용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대하고 그리고 큰 범죄이고 액수도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민주당이 정말로 누군가를 정치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문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도 그러한 것을 원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차기 당권 주자로 누가 떠오를 것이냐 얘기가 많은데 지금 총선 패인을 분석하는 이 백서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입하느냐 마느냐 어느 정도 하느냐를 두고 향후 또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계속 같은 말을 한결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 백서에 누구를 기재하냐 안 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총선 자체를 누구 특정인의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을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잘못으로 몰고 가도 안 되는 것이요. 한 전 위원장의 잘못으로 몰고 가도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당이요. 이때까지 보면 선거 결과가 좋지 않을 때마다 누구 한 명 특정인을 세워서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 사람을 제외시킨 다음에 아무 문제 없었던 것처럼 또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한 적이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잘못을 덮어씌울 생각하지 말고 각자 플레이였던 나 한 명 한 명의 잘못부터 되돌아보면 진짜 원인을 찾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실패한 이유를 나한테서 찾으면 원인 분석이 되는데 남한테서 찾으면 핑계를 찾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국민의힘이 더 이상 진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원인을 좀 분석해서 발전할 수 있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또 한동훈 위원장은 또 한동훈 위원장대로 최고 여기 지도자로서요, 당시에 분명히 어떠한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요. 대선에서 지고 지방선거를 패배로 이끌었어도 지금까지 당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직의 문화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 한 번 실패했으면 영원히 주고하고 밟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또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떠한 문화가 더 조직을 살리는 문화인지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은 누군가가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박탈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문화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 외에도 진짜로 훌륭한 후보들이 많아요. 이게 당을 지금 이끌고 갈 수 있는 후보들이 단지 인기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지금 현재 108석이라는 국민의힘이 처절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하고 국민들께 비전을 보이고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인재들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다,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어주셨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계속 언급되는 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한동훈 책임론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이제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전당대회 관련해 가지고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한동훈 뭐 찍어 누르기, 한동훈 책임론 제기하는 거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뭐 출마 뭐 등판을 더 앞당기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그렇게 이제 조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가장 이제 앞서서 뭐 조정훈 뭐 백서 TF 위원장이 이제 굉장히 이제 한동훈 책임론을 앞장서서 제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제가 당은 다르지만 조정훈 위원장의 그 뭐 총선 백서가 사실상 한동훈 백서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특정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공격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총선 백서의 그 취지를 다 신뢰를 잃었다. 실제로 지금 총선 백서 관련해 가지고 뭐 한동훈 측 인사들이긴 하지만 이 백서 못 믿겠다는 이야기가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조정훈 위원장도 본인이 지금 전당대회 출마 여부 관련해 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썰이 나오고 있어서 이미 총선 백서에 뭔가 이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졌다. 이렇게 조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총선 백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뭐 이른바 이제 계속 한동훈 책임론이랑 괴를 같이 하는데 책임자 리스트를 만든다는 거예요. 책임자 리스트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당내에 굉장히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계속 활용돼 가지고 사실상 블랙리스트처럼 이렇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총선 백서가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총선 백서를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책임론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좀 회의적인 시각을 비춰주셨는데 그렇다면 동시에 좀 등판론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뭐 정부는 아니라고 입장을 냈습니다만 그 개인이 해외 직구를 할 때 이른바 캐시마크를 좀 의무화하는 이 규제가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한 전 위원장이 밝혔거든요. 이걸 두고 몸풀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좀 확대 해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의 KC마크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구 품목들을 제한하겠다라는 게 일단 정책으로까지 논의된 적이 네. 없는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부분 역시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22년도에 이런 수입 물품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KC 마크가 없는 제품들에서 50% 이상이 유해 물질들이 나오더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이나 유럽 그리고 중국에서까지도 각 국에서 이러한 인증 마크를 받아야지 수입을 허가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강제하고 있지 않은 것인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뭐 아직 정책화가 된 건 아니지만 한동훈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뭐 나경원 의원 등등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이렇게 발표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뭐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KC 인증 마크에 대한 부분들이 뭐 추후에 논란이 될 수도 있겠으나 예를 들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난감이나 공산품이나 그리고 뭐 여성 생리대 등에 이르기까지요. 그러니까 안전과 관계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기 제품 등등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게 뭐 중국의 제조 워낙 강하다 보니까요. 중국산들이 직구가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한번 검토는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의 면면에 대해서 좀 강하게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민주당도 계속해서 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15기 추도식 참석을 앞두고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오늘 방문을 하거든요. 이런 귀국에 대해서 이를 계기로 친문계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나요? 김경수 지사는 뭐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이라고 이렇게 이제 뭐 별칭이 있는데요. 아마도 뭐 추도식 앞두고 국내에 이제 입국을 해서 그 추도식에 가기 위해서 그러한 뭐 입국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좀 과도하게 조금 뭐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이른바 이제 친문계라고 하는 게 사실상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네.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주 전 지사가 구심점을 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김경수 지사가 만약에 지금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는데 2028년 뭐 대통령 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피선거권이 만약에 회복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권을 시켜준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비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대선 주자들이 이제 뭐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독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은 만약에 복권이 된다면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이제 귀국하고 뭐 정치 행보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뭐 친문계 뭐 저는 이제 구친문이라고 표현하는 네.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이다.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좀 똘똘 뭉쳐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최근에 있었던 이 국회의장 경선에서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명심이라고 알려진 그 마음을 받은 추미애 후보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조금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런 이제 일부 뭐 보도와 해석들이 조금 있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명확하게 명심을 밝혔다고 하면은 그 후보가 떨어졌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네. 결국에는 저는 이제 박전대 원내대표가 교통정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도 교통정리를 했을 리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교통정리를 하거나 누구 한 명한테 지금 뭐 이렇게 국회의장 해라고 할 뭐 큰 이유가 정치적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제 주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리더십이 뭐 상처를 받거나 이재명에 대한 뭐 균열이 일어났다 이렇게까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 내 일단 여러 가지 얘기들 속에서 일단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어찌됐든 이제 대권도 있고요. 멀리 보면 당장 또 당권도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지금의 체제를 계속 끌고 나갈 것이냐, 그럴 수 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뭐 변수가 워낙 많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국회의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도 방송에 나와서 추미애 의원이 절대 될 리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상 증상이 좀 나왔죠. 원래대로면 개딸 부대가 이재명 당대표의 뜻이라고 하면 무조건 받들어줘야 되는데 이재명 당대표의 뜻이 추미애 쪽에 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극성 지지자들, 개딸 부대들은 추미애 대표를 미는 형국이 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내 지지자들이 추미애를 원하는데 이걸 반대해서 다른 사람을 지목하기도 뭐하고 점지하기도 뭐하고. 근데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돌발 상황도 워낙 많은 사람이고 또 총선 이후에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본인에 대해서 약간 비토하는 발언도 했었었고요. 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결과가 이재명 당대표의 복심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들을 피하기 위해서 입원을 잠깐 해 있고 그 사이에 물밑 작업을 했을 가능성도 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두 마리를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개딸 부대라는 극성 지지자들의 마음도 덜 상하게 하고 그리고 본인의 복심도 해결하고 하는 두 마리를 토끼를 잡을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는 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앞으로의 국회가 정말로 강성으로 나올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력도 좀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현재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국회를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보이나 저는 이게 영원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지금 이 그립감이요. 사람에 대한 존경이나 존중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오직 힘에 의해서 지금 뭉쳐있는 친명부대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의 힘이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기세가 보이면 사상누각 정말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찐명으로 포장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이탈하는 것은 정말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22대 국회에서 이 대표 그리고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새로운 대표로 허은하 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22대에서 세석을 가지고 있는데 허은하 체제의 개혁신당 어떤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국회 안에서 지금 개혁신당이 뭔가 존재감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단은 의석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그 이준석 전 당대표죠.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스피커가 워낙 세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제 돌파를 해야 개혁신당한테 뭔가 출구가 보일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약간 제가
뭐 전에 듣기로는 뭐 이기인 후보 관련해 가지고 약간 뭐 유력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약간은 조금 의외의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허은하 뭐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이제 비례대표이지만 국회의원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아마도 국회 사정을 잘 이렇게 원만하게 뭔가 이 뭐 대여, 대야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좀 실력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의미에서 뽑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제 남성 당대표인데 그리고 제3당인 조국혁신당도 뭐 이제 뭐 남성인데 허나 뭐 당선인이 이제 만약에 합류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어쨌든 원내 정당에서 여성 당대표의 또 이런 모습도 또 이제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준석 대표에 의해서 허은하 대표가 개혁신당을 이끌어 나가는 거잖아요. 어떤 모습이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기보다도 지금 이제 현재 개혁신당이 원래 3지대 중에서 가장 부각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는데 조국 혁신당에 의해서 지금은 너무 존재감이 없죠, 사실은. 네, 존재감이 없고 지금 이제 수많은 야당 속에서 어떻게든 간에 존재감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내 경험이 있는 당대표가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원내 경험이 있는 사람 자체가 허은하 이제 전 의원뿐이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대표로 내세움으로 인해서 이제 이 그래도 경험치를 살려서 이러한 지금 국면들을 조금이라도 돌파해 나가고자 하는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여선흥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